저는 이 책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선한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가? 리트어르 브레흐만의 휴먼 카인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 1964년 캐서린이라는 젊은 여성이 이 뉴욕 퀸즈에서 새벽 3시 19분 어떤 살인자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마침 그녀가 공격을 당한 곳이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어서 그녀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 거리를 울렸죠. 여러 아파트에서 불이 켜졌고 창문이 올라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처음 공격받은 후 재차 칼에 찔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명의 이웃이 마치 쇼를 보는 것처럼 창문 밖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죠. 이로부터 30분이 지난 3시 50분이 되어서야 경찰에 처음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경찰들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그나마 신고한 사람은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경찰에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뉴욕타임즈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목은 38명의 이웃들이 그녀의 비명을 들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 였어요. 뉴욕타임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개탄하며 질문을 던졌죠. 이웃이 말했다던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이 문장 역시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의 잔인함과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섞이며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맙니다. 심리학자 존 달리와 비브 라타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방관자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방관자 효과란 긴급 상황에서 목격자가 많아질수록 이 상황에 개입하거나 돕고자 하는 행동들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책임 분산, 즉 목격자가 많을수록 개인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는 연구였고, 이 방관자 효과는 인간 사회심리학의 정석 중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언론인과 전문가들에 의해 대도시 생활의 위험한 익명성을 보여주는 비겁한 인간 모습의 단면으로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 알려진 사건이었어요. 일단 당시 매우 추워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으며 밖은 어두웠죠. 그러니 정확하게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와중에 그녀를 목격한 사람은 그녀가 칼에 맞은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나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무슨 비명을 들은 것도 같아서 무려 두 사람은 그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오지 않았죠. 이후 캐서린이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웃들은 실제로 각자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개입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 살인범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음에도 당장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캐서린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쓸쓸히 죽어간 것이 아니라 이웃의 품에 안겨 사망했어요.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응급 시스템이 엉망이었고 그 시절 그리고 그 당시의 경찰임을 감안했을 때 경찰이 충실히 신고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 점이 문제였겠죠.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헤드라인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사는 선정적으로 보도했고 당시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도시화와 인간 소외 현상을 비판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사건을 극적으로 과장했다는 말이죠. 캐서린을 돕기 위해 실제로 달려나간 사람은
심지어 기자와 인터뷰까지 했는데 이조차도 왜곡해서 보도되었고요. 38명의 목격자이자 방광자라는 이 38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곁들이는 것도 물론 다분히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외에 다른 환경에서도 진짜 방관자 효과가 작동할까? 즉, 목격자가 많으면 우리는 나서기를 꺼릴까? 이 책에서는 방관자 효과를 다룬 의미 있는 실험들을 모두 모아 메타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방관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두 번째,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비상 상황에서 목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역방관자 효과가 나타난다. 즉, 서로를 더 많이 돕는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여요. 도시의 CCTV에 녹화된 모든 동영상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90% 이상의 사례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다. 이 책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심리 실험, 특히 인간의 나약함, 악함을 증명하는 실험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실험들의 맹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서 가지고 온 두 가지 실험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인데요. 피험자 앞에 이제 버튼을 주고 이 버튼을 누르면 저쪽 건너방에 있는 의자에 묶여있는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가한다. 물론 연기자가 전기 충격을 받는 연기를 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피험자에게는 어느 수준 이상의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인지를 시키고 진행을 하죠. 이 상황에서 가운을 입고 전체 실험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위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더 강한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를 하면 사람들은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저쪽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버튼을 누른다. 즉, 이 실험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위험한 지시를 하면 인간은 권위적인 불법적 지시조차도 따르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죠.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도 갖고 오는데 이 실험은 이제 무작위 대상을 골라서 9명에게는 간수 역할을 시키고 다른 9명에게는 죄수 역할을 시킨 다음에 그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은 시작하자마자 통제를 벗어납니다. 교도관 역할을 한 사람은 죄수 역할을 한 사람에게 매우 가학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했고 수감자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도 수감자의 역할 그리고 폭력과 수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요. 이 실험은 평범한 사람도 특정 역할,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권력을 가진 교도관, 권력을 박탈당한 수감자에 각각 랜덤하게 배정되면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빠르게 내면화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윤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조차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충분히 비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즉, 이 두 실험은 모두 인간 본성이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인 듯 보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주요 인간 심리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실험들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 이 실험들의 설계 자체가 일단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실험을 계획한 사람의 기대대로 어떤 것들은 조작되기도 했고 또 실제 참여한 사람들이 인간적 갈등을 하거나 혹은 악한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의 반응을 왜곡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 본성을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 설계됐고 인간 본성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왜곡된 관점을 강화했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 실험들이 인간 본성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실험 자체의 설계와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실험들이 인간의 복잡하고 선한 본성을 관과 혹은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서로에게 공격적이기보다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변화하고 진화했던 우리 인류의 모습들이라든지 전쟁과 재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경향을 드러냈던 많은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선한데 왜 나쁘고 악하며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험들이나 사건이 왜곡되거나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이 외에 여러 사례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좋은 모습들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자는 인류 본연은 선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간 악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먼저 상황적 압박이나 시스템의 왜곡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억압적인 체제 아래에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폭력이나 이기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아예 뭔가 잘못된 구조 속에 인간을 던져놔서 인간 행동에 인위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악한 환경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선택을 할 것이므로 폭력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나 환경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제 눈에 띈 부분은 자기 충족적 예언 이 부분인데, 인간이 스스로를 악하다고 믿을 때 그 믿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악행이 발생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진 사회에서 당연히 서로 간의 신뢰는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기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이 개인의 행동과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저자는 인간의 선함을 믿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를 설계하면 사람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협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서울역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주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100%의 선의로 그 신분증을 어디 파출소나 어딘가에 맡기기 위해서 굳이 멀리 걸어가서 서울역 옆에 있는 파출소로 갔어요. 그러자 경찰 아저씨가 저에게 뭘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 종이에는 이제 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신상을 적고 또 이 물건을 언제 어디서 주었는지도 적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탁 느낌이 그냥 냅둘걸. 뭐 이게 신분증 이게 찝찝하면 그냥 차라리 내가 잘라갖고 어디 버려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죠. 당연히 전 알아요. 저의 선의는 필요한 행동을 했고 파출소에서 작성한 어떤 것도 나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괜히 이상한데 엮이거나 오해를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불투명한 어떤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괜히 엮이지 마. 나섰다가 너한테 불똥 튀어. 어차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야기나 또 이런 상황들을 좀 꽤나 많이 겪어오지 않았나요? 자신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타인이 2개 이상을 손해봐도 괜찮은 사람들. 상대의 호의를 되레 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쓰는 사람들. 악의를 가지고 장막 뒤에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날이 누적될수록 자꾸 보게 되는 그런 한 겹 한 겹이 인간이 선하다는 생각을 가려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논조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저에게 매우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선의가 좋은 순풍이 되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그런 세상조차 원치 않는 보통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대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딱 나를 세우고 세상과 대치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는 어쨌든 선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나와 내 가족들은
더 좋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자기 충족적 인식을 가질 때 어찌됐든 지금의 나의 삶이 더 안심할 수 있고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동의, 비동의 다 상관없이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책은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리처드 브레그만의 휴먼 카인드 읽어봤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